안녕하세요. MC 송건희입니다. 네, 오늘 9일이죠. 이미,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영상이, 사실은 원래는 좀 굉장히 길었어요. 얘기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거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는데,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 올리는 것도 버거울 뿐더러 또 사람들이 뭐 보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지만 너무 질려버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자르게 되는데 영상을 자르고 나서 보니까 그런데 파트 1은 먼저 올린 영상이죠. 그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도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비사이드 카페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좀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수정해야 되겠다 했는데 편집을 해서 올릴까 하다가 어차피 내용이 너무 길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먼저 올린 파트 1 같은 경우, 아홉 번째 샷 파트 1 그거 같은 경우도 벌써 2시간 정도 파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두 번째 파일 같은 경우도 거의 1시간 5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합하면 2시간 해가지고 거의 4시간짜리라서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편집해서 올리기보다는 차라리 새로 찍자 해가지고 1시간 이내로 짧게 해서 올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벌써 너무 많은 혼자서 떠들다 보니까 목이 아픈데 일단은 방송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의 통팔이었는데 파트 1이 방송이 길어서 파트 1, 파트 2로 나눴었는데 파트 2는 원래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거죠. 자, 비사이드 클럽에서 제가 예전에 올렸던 겁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은 네, 대선은 실패했어도 총선을 위해 공작이 시작된다 라고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선은 실패했어도 총선을 위해 공작이 시작된다. 자, 이게 제가 비사이드 클럽에서 쓰는 닉네임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 오시는 분들은. 근데 여기 보시면 2020년 1월 25일 날 제가 글을 쓴 게 이렇게 나와요. 이때 내용 보시면 대선은 실패했어도 총선을 위해 공작이 시작된다. 적폐타운 대구 경북 지역의 사람들과 적폐단체 그리고 적폐 기업들이 그동안 해왔던 짓을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여러 사람들이 인물 나오는데 직함은 생략하겠고요. 친일 보수, 조선 중앙 동아리 및 기타 적폐 언론들, 입진보, 한겨레, 경향, 오마이 등등부터 노무현 정권 씹어대고 여기에 박사모 사이버 전사대 및 국가기관마저 친일보수 정권 수립에 개입되던 것이 의심되던 여론조작의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이 탄생되었죠. 라고 제가 썼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무너진 거죠. 여기 보시면 출처는 MBC 이명박근혜 여론조사 중재안 거부 해가지고 서로 그때
경선 때 막 치고받고 싸우던 그때 뉴스예요. 그죠? 여기 날짜 보시면 2007년 8월 6일. 자, 야당이 아니라 박근혜가 이명박 도곡장단과 BBK 문제를 국민에게 알렸고, 그리고 이명박이 박근혜와 최태민의 비리를 나중에 까발렸죠. 이때 이제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의 비리는 사실상 자기들끼리 다 까발리게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때 찍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댓글 부대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뭐 그런 형식으로 계속 그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한경호 얘네들까지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렇게 정권이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제가 봐요. 어떻게 보면 나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정권을 찬탈한 거죠. 즉 이거는 다시 말하면 여론 선동 조작이 먹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좀 다시 하려니까 좀 약간 맥 빠지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그 반노무현 정서를 퍼뜨린 인물들이 대부분 개신교,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언론사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때 이미 저희가 생각하는 것에서는 국정원이나 기타 뭐 국방부나 뭐 이런 애들도 이렇게 개입했다고 봐요. 아무튼 뭐 이렇게 적극적이 어느 정도 규모냐의 그 차이만 있을지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예를 들면 뭐 시발단이 당시에 뭐 박근혜 대선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사실상 뭐 안보 천안함이 뭐 북한에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대통령이던 그 이명박이 안보 무능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제는 당시 2009년대 금융대란 사태가 있었고요. 그 경제도 무능했죠. 이명박이 했던 게 747 경제잖아요. 세계 7대 경제에다가 뭐 4만 달러 국민소득 그냥 다 실패했잖아요. 공약 성공률이 얼마 안 돼요. 걔. 아무튼 자, 뭐 기타 등등 뭐 다른 것도 하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드루킹 이런 얘기하면 뭐 드루킹 타령하는 것도 있으니까 드루킹 관련 기사도 쓰겠다. 밑에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내용을 썼냐 하면 제가 이걸 비사이드 클럽 우리 여기만 올렸던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써가지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사실 1월 25일날 썼는데 지난 노무현 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중반기까지 그동안 있었던 것에 대한 모든 총망라예요. 그래서 좀 내용이 깁니다. 이 글이.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뉴스 기사를 따로 써서 올리고 그 다음에 분석과 제 첨언을 적는 그 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휴게식 게시판에 제가 올렸던 이유는 좀 이렇게 유머적인 거 그리고 진짜가 누구냐 그러니까 진짜 나쁜 애들이 누구냐 그거를 좀 아무래도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여기 비사이드 클럽에는 휴게실 게시판에 올렸는데 타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유머나 아니면 뭐 진지한 게시판 등 뭐 정치 게시판 이런 데도 제가 올렸었거든요. 아무튼 2012년 대선 때 그 시발단 윤정문 목사 있었던 것처럼 이번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구속된 상태이긴 하지만 개신교가 이렇게 나선 거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개신교와 그 현 정부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정광훈 같은 경우는 여신도가 나를 위해 속옷을 내리면 내 신자요 그렇지 않으면 내 교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CBS 기독교 방송 캡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순화된 내용이에요. 원래는 빤스라고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얘기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빤스 목사 그런 건데
그렇지 않으면 내 교인이 아니라는데 실제로는 똥이다 라고 이렇게 발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똥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다 소화된 찌꺼기잖아요. 불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그 신도마저도 얼마만큼 세뇌가 되었느냐, 그거를 그 기준으로 자기한테, 그러니까 돈과 마음과 몸까지 다 바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세뇌되어서 자기한테 다 줄 수 있는가,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이 바로 정광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린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심리를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심리 분석 이런 걸 좋아하냐면, 제가 예전에 항상 그랬죠. 박근혜나 뭐 이명박이나 기타 뭐 한나라당 당시 뭐 국회의원 새누리당 이렇게 왜 그 걔네들 캐릭터 분석이라고 하면서 제가 기사에 나온 사진이나 뭐 말한 발언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카페에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는 그 사람의 그 값싼 싸구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했느냐, 그걸 분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명박, 박근혜,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애들이 또 들고 나선 겁니다. 그럼 또 우리에게 그 고난을 다시 되풀이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진짜 이명박 안 찍었거든요. 박근혜도 안 찍었어요. 제가 전에도 눈의 그 사람들 카페에다가 이렇게 써서 글을 써가지고 거의 1800개인가 글을 올렸었잖아요. 거의 매일 뭐 기사 이것저것 퍼 올려가지고요. 근데 제가 원래 역사를 좋아하고, 또 앞서 1파트 1을 들어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그 총풍 사건으로 죽을 뻔한 사람인데 제가 그 정당을 찍겠습니까? 절대 안 찍어요.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사기 전과자 그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을 찍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명박은 사기 전과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찍었습니까? 저는 안 찍었어요. 정치에 대해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명박 같은 경우는 사기 전과가 있었죠. 선관위에서 전과 기록은 다 무조건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관리법에 의해서. 근데 이명박 찍은 사람들 진짜 떳떳하십니까? 박근혜 찍은 사람들 떳떳하십니까? 저는 이명박 안 찍은 이유가 그 사기 전과 그 하나만 딱 보고 얘는 안 될 사람이구나. 우리 인생 살면서 사기 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자기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벌은 돈과 정성과 시간이 다 날아간 것이고, 자기가 그걸로 어떤 걸 살려고 했던 걸 사기꾼한테 속으면 그 감정이 또 엄청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사기 전과인 사람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걸 왜 찍었냐고요. 박근혜도 마찬가지잖아요. 박정희 독재에 의해서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이 박근혜인데, 박정희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거나 인역당한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요. 그 다음에 또 징역살이 해서 수십 년 징역 살았던 사람들, 그 누가 책임져요? 우리는 항상 그 억울한 약자의 그 편에서 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일반 국민들도 약자란 말이에요. 권력자들에게 약자인데, 그때 보면은 과연 그 권력자들이 어떤 법을 이용한 그 어떤 집행할 때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아닌가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냉정하게 아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법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 법은 옳게 집행되느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똑같은 법이라도 전혀 다른 상관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밀덕이라서 총을 예를 들었지만 총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총을 이용해서 강도짓을 하거나, 아니 그 총을 이용해서 나라를 지키거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하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이 2012년 대선 때 시발단 윤정훈 목사가 선관위에 공식 등록되지 않은 그런 불법 캠프를 선거 활동을 했었죠. 이 윤정훈 목사가 박근혜 명함이나 아니면 그 홍보 전단 같은 걸 많이
하고 전화, 뭐 선거운동, 기타 등등 이걸 막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여기 JTBC 뉴스룸에도 나오지만, 제가 설명도 했지만, 목사가 왜 국정원이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왜 대선 개입을 했을까요? 목회 활동을 하지 않고 특정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게 목사의 할 일인가요? 제가 썼습니다. 당연한 거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도대체 목사라는 게 왜 정치 활동을 하느냐. 자, 여기 JTBC 뉴스룸에 나와서 보시겠지만 원래는 이 사람이 친박도 아니에요. 안철수 쪽으로 가라 해서 준비했는데 막판에 국정원이 박근혜 쪽으로 가라 했다. 뭐 이렇게 중략이 되어서 나오는데 즉 얘네들의 배우는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한 거죠. 국정원법에 의해서 국정원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난 2012년에는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다 정치 개입했죠. 얘네들 다 처벌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됐을까요? 아니죠. 지금 일부 극소수만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제가 눈이 기독교를 까는 이유는 저도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예전에 사람들 카페에서도 이렇게 글 썼지만 제가 교회를 한 10년 정도 다녔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가 얼마만큼 세뇌가 되는지, 세뇌가 오래 당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이 정광훈 얘기 있잖아요. 여신도가 나를 위해 속옷을 내리면 내 신자요. 자, 가장 인간이 수치심이 느끼는 게 그 성기를 노출하는 건데 그걸 자기 말을 시키는데 벌떡벌떡 그 옷을 벗는 것 자체가 수치심을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얼마나 맹신적으로 사이비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또 세뇌가 되는지 그거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야훼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신천지 많이 언급되다가 요즘 나오지도 않지만 아무튼 신천지 등 이런 사이비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모든 신이 없어요. 다 허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세뇌 교육 시키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게 거짓말도 처음 한 번 하면은 안 믿지만 2번, 3번, 100번, 1000번 하면 사람이 진짜인가 보다 믿게 되는 거예요. 신은 없어요. 자, 이런 신이 없으니까 이 목사라는 놈이 정치 개입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 전파하지 않고 왜 정치 개입을 하냐고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또 새누리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이죠. 자, 김무성이 대선 개입한 거 보십시오. 다 이거 국정원과 개입이 돼 있던 겁니다. 자, 지난 대선 때 NL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중진 연석회의 26일 하면서 이렇게 캡처 나오죠. 이거 뉴스비라는 뉴스8, 그러니까 MBN 방송인 것 같아요. 2012년 박근혜 선대위원장이었던 김무성 NL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고요. 이렇게 제가 글을 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김무성이 이런 얘기를 하죠. 대화록 본 일 없다. 자, 이거 나중에 뭐 찌라시 뭐 증권가 찌라시 봤다고 이 사람이 거짓말했죠. 근데 이 사람은 정치인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정치인, 교사, 뭐 이렇게 또 뭐 군인 뭐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면 공인이라고 불러요. 공인. 또 공무원 이런 사람들 공인이라고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뭐 이상하게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하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연예인은 자기 출연료를 받지 국민에는 세금을 먹진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그건 그렇게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김무성은 이제 더 이상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아까 전에 원래는 김무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었는데
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당시 좀 강하게 표현했는데 뭐 고추 떼고 살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은 자기 부정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대화력을 읽어봤다 해놓는데 여기서는 대화력 본 일 없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산망신 다 시키는 놈이에요. 이 새끼는 거기다 어떤 새끼인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 제가 써놨지만 자기 사위가 버닝썬 직원과 마약한 것도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얼마 안 됐어요. 작년이에요. 2019년 3월 12일. 이건 뭐 기사 제목을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사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제목, 출처 해가지고 다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저는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어떤 뭐 댓글 활동을 했어도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당연히 진짜 댓글 부자와 달리 저는 어느 특정 정당 소속도 아니고 가입한 적도 없고 가입 중도 아니고 가입할 예정도 없어요. 전 늙어 죽을 때까지 특정 정당과는 가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어느 정당이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뭐 새누리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그 어떤 정당이든 저는 가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 보고 뭐 가입한 거 잘못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일반인이 가장 얼마만큼 정치적일 수 있는가, 나 스스로를 마루타를 삼아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전략적인 사고를 가진다면은 그렇게 사람이 바보처럼 살지 않고 좀 조금이나마 인간적으로 나쁜 애들은 좀 처벌할 수 있는, 특히 일반 국민들이 이 나쁜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직접 죽이거나 그런 건 당연히 불법이니까 안 되죠.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투표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이 부정부패한 인간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마약질. 자, 이거 뭐 마약에 관한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한 두세 번 썼어요. 그 사람들 카페에서 기사 나올 때마다 이렇게 퍼 올렸는데 그때마다 항상 저는 박지만이나 뭐 그런 거 얘기했었죠. 김무성 사위. 근데 작년에 버닝썬 사건이 굉장히 크게 터졌을 때 이 김무성 사위는 또 수사를 안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IM 피터라고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죠. 저도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분의 그 기사랄까 뭐 이런 거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이거 보시면은 무려 15번이에요. 그죠? 근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구속은커녕 제대로 수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박지만도 마찬가지고요. 박정희 아들.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원래는 제가 좀 길게, 원래 원본은 좀 길게 설명을 했었는데 시간 너무 길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명박 아들 이시요. 이거는 추적 60분에서 이미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예전에 그래서 다만 이 마약을 이시영이 투약했다고 어떤 증언을 한 그 제보자가 1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작년 2019년인가 그때 했던 걸로 아는데 1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2018년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아마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1년 후에 이시영이 마약 검사를 뭐 스스로 이렇게 검찰 출두해서 받았는데 1년이나 지났으면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일부러 쉬워한 겁니다. 떳떳하면은 그때, 그러니까 1년 전에,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오기 전에 그때 마약 검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안 한 거죠. 아무튼 이 이시영이라는 인간의 보면은 굉장히 뭔가 문제가 많아요. 이 마약뿐만 아니라
걔는 보면은 뭐 약검수 보도에서도 방송에서도 이렇게 얘기 나왔지만 PC방에서 항상 놀려내였어요. 근데 고려대는 어떻게 갔을까? 얘는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놀았던 애기 때문에 노는 것이 어떤 어떤 특징적인 그런 인간인데, 원래 배부르고 등 따스운 집안의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그게 적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졸부의 자식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요. 그럼 이명박 아들은 어떻게 고대를 갔을까? 참 이상하죠. 저는 정유라 같은 어떤 특혜가 있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제 중학교 때 동창 중에서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서울에 있는 모 중학교인데요. 여기 사립중학교거든요. 여기가 좀 부정부패가 많아요. 좀 더 까볼까요? 동작구에 있습니다. 그 학교가요. 근데 여기가 사립중고등학교로 되어 있고요. 당시가 80년대 제 중학생 때였는데요. 그때 그 걔네 아버지가 KBS 방송국 PD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PD인가 부장인가 하여튼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KBS 방송국에서 일했어요. 아마 중간 간부 이상은 됐었는데 걔네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집안이 좀 방송국 직원들이 돈을 많이 벌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때였나요? 그때 뭐 방송료 KBS 쪽에서 이렇게 방송 수신료를 올리려고 했다가 못 올린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뭐 여론의 문매가 막 있었는데 그 당시 평균 연봉이 뭐 8천 얼마인가 9천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입도 최소 뭐 몇천 대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의 임원급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몇억 건 이렇게 받아간다고 해요. 자, 그런 방송의 질은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느냐? 종편이 생기면서 방송의 질은 떨어지는데 기존처럼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 방송의 질은 좀 더 선정적이고 품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또 돈을 더 받아 처먹고 하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더군다나 정권 똘마니 노릇이나 하면서 말이죠. 특히 KBS 그리고 이명박 낙하사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던 MBC. 자, MBC는 그나마 그래도 광고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한다면, KBS 1번 같은 경우 수신료 받고 KBS 이내 광고로 운영한다 하지만 솔직히 다른 회사 아니야 같은 회사잖아요. 그러면 결국 두 군데서 다시 다 돈을 받아먹는 건데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KBS가 무슨 방송을 잘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양 사이드로 돈을 받아야 하느냐. 솔직히 저는 EBS한테 돈을 더 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방송 시간이 길어질까봐 또 그 내용을 좀 스킵을 하고요. 아무튼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제가 쓴 텍스트를 읽어보시고 싶으시면 일시정지 시키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박지만 마약 인생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재벌이 되었을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지만 쿠데타 반란군의 그 아들이죠. 얘가 왜 육사 출신인지 아세요? 얘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갈 수 있는 게 육사고, 또 아들을 통해서 제2의 유신을 만들려고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얘 박지만이 어느 정도 짬밥이 차면은 이제 얘를 또 대통령을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북한 같은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가 죽지 않았다면. 자,
김무성이 예전에 노룩패스 사건도 있었죠.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부하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 보면은 김무성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진짜 더티한 인간성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김무성이 여기자를 성추행했던 사건도 있었죠. 경향인가? 그쪽 여기자를 얼굴 만지면서 이렇게 성추행했던 사건도 있어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김무성 여기자 성추행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 놈이에요. 자, 김무성이 또 배신을 얼마 잘하냐 하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박근혜를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죠. 근데 탄핵에도 또 1등 공신이에요. 박근혜 탄핵시키고 새누리당 당대표까지 했던 놈이 박근혜 탄핵시키고 또 박근혜의 비서실장 출신이던 유승민도 마찬가지. 탄핵에 동참해서 그 새누리당에서 이제 따로 이제 탈당하고 다른 정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김무성은 당시에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일종의 대원구 형식으로 이제 빠지고 유승민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후보까지는 만들었는데 선거 활동하다가 보니까 민심이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는 도로 거기다가 또 신당을 만들었지만 돈이 딸리잖아요. 애초에 이런 종자들의 특징이 돈에 따라 움직이지 무슨 애국시민이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김무성 애비가 김용주라고 친일파 출신이잖아요. 이거는 뉴스타파 방송에도 나옵니다. 김용주의 아버지 김용주는 친일파라는 게 나옵니다. 검색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이때가 1월 25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언한 대로 유승민, 하태경, 남은 떨거지들도 바른미래당 탈당 후에 자유한국당 되려고 애걸복걸 중이죠. 이렇게 썼는데 사실 얘네 다시 합당할 거라는 건 제가 예언했던 거는 이미 2017년부터 제가 예언했습니다. 제 글을 꾸준히 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원래 똥 쌀 때 오줌도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게 따로따로 나온다 하더라도 원래 같은 하수구에 들어가는 애들인데 따로따로 정화적으로 가는 애들인데 따로따로 정화조에서 분리수가 되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은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정당이라는 건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모인 게 정당이잖아요. 자, 근데 박근혜만 탄핵시켰다고 자기들이 무슨 합리적 보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렇게 박근혜를 위해서 일하다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제는 자기들이 박근혜와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론에서 자기들은 빠지려고 했던 인간들이죠. 굉장히 비겁한 그런 인간들인 겁니다. 자, 지금은 제가 예언한 대로 다 도로 복당했었고요. 김성태, 김무성, 황영철, 장지원 다 복당했었죠. 유승민 선거운동 중에 얘네들은 다 복당했고 나머지도 지금 다 복당한 상태고요. 자, 이 내용들은 좀 내용 길어질까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부에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또 그대로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
니들이 빨갱이 타령, 북한 타령 하면서 당선돼서 혈세 빼먹고 처먹처먹 하려고 죄 없는 철책선 전방 군인들을 죽이게 하려는 게 바로 애국이나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썼었는데, 사실 뭐 제가 일부에서도 파트 1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강원도가 좀 이렇게 훈련도 많고 군기도 굉장히 세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 산악 지형이라서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이 금방 나가요. 군생활 그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중화기를 다뤘기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자, 아무튼 이 댓글 부자가 여론 조작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항상 네이버와 댓글 부대는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댓글 시스템을 바꾼다 하더라도 네이버에서 아예 댓글을 못 쓰게 하는 게 1차 목표고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아예 기사를 빼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사를 없애야 해요. 구글처럼 검색 포털이면 검색할 수 있어야지 무슨 뉴스를 제공하면서 여론을 조작을 하고 뉴스를 편집 조작하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언론사도 아니면서 굉장히 웃겨요. 그 이해진한 놈이 삼성 계열사의 네이버 자체가 삼성 계열사이고, 이해진이라는 그 대표이사가 삼성의 자금으로 만든 게 네이버고요. 그 벤처 투자 시절 때요. 근데 이해진의 아버지가 또 삼성 임원 출신이고요. 제가 도대체 이거 몇 년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다 기억해야 돼요. 쓸데없이 무슨 연예인 사생활 이런 거 알아봤자 여러분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 이렇게 박사모가 2005년부터 네이버에서 이렇게 댓글 볼 때 활동을 한 겁니다. 2004년 기사도 있네요. 자, 이렇게 벌써 십몇 년을 활동을 했으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점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특히 그것도 걔네들이 나 댓글 부대요 거기 이렇게 자백하고 댓글을 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인 척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합리적인 논리를 펼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여론 선동해 왔던 거거든요. 처음에는 뭐 한 번, 두 번 하지만 나중에는 뭐 100번, 1000번 이런 거짓말, 가짜뉴스 이런 게 퍼지면요. 나중에 진짜인가? 특히 댓글 부대라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가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활동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 뉴스를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검색해서, 과거 기사 같은 경우는 검색해서 모으고, 최근 기사는 거의 매일 날마다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수집해 온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안철수 같은 경우도 새누리당에서 대선 불출마 협박 전화 받아. 그러니까 대선 불출마해라 라고 이렇게 새누리당 인물들에게 인사라고 하면 꽤 어느 정도 그쪽에 좀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윤정훈 목사는 보시면 원래 안철수 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막판에 국정원이 박근혜 쪽으로 가라 해서 그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명박 이 대통령 생활이 했을 때 원래는 그 안철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진보 코스프레 하지만 실제는 진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속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속지 않았는데, 왜냐면은 안철수는 제가 예전에 사람들 카페에서도 꾸준히 얘기했지만, 안철수는 대학생 때 민주화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안철수는 금수저 출신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안철수는 사업가 출신이에요. 사업가 출신 생각나는 거 있죠? 삼성. 그 다음에
또 이명박 등등, 그죠? 삼성은 물론 대선에 나오진 않았지만, 자, 이명박은 정치인이잖아요, 그죠? 자, 이명박이 대선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았습니까? 747 경제, 7만 달러, 아니, 세계 7대 경제 대국, 그 다음에 4만 달러 국민소득, 뭐, 이런 거 등등, 약속을 했는데 실패했죠?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천안함도, 북한이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럼 북한이 했다고 하면 이명박 스스로 무능이에요. 근데 원래 제 생각은 국방비 삭감하고 4대강 한 것이 결국 이명박에게 책임론이 불거질까봐 이걸 북한이 했다고 저는 이렇게 공작을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원인을 북한에게 넘기면은 최소한 자기는 국방비 삭감해서 천안함이 물새서 이렇게 나중에는 그 물이 유입이 돼서 이렇게 침몰했다라는 것을 덮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사람들 카페에서 그 UCC 모음집이라고 이렇게 영상 올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올렸어요. 과거 PD 수첩이라든지 그런 내용 보면요. 그러니까 그때 천안함이 2009년인가 10년인가요? 그때 침몰했을 때 그 당시 초기만 하더라도 모든 방송이 다 북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명박 정권에서도 처음에 북한이 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갑자기 북한으로 프레임이 바뀌어요. 이거는 결국은 작업 들어갔다. 누군가가 북한 프레임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왜냐하면 천안함이 녹슨 거하고 당시 천안함을 부셨다는 어뢰하고 녹슨 거하고 비교해보면 그것만 봐도 달라요. 다들 아시다시피 천안함은 녹슬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심한 부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어뢰는 부식 상태가 이거는 몇 개월이 아니라 거의 막 수십 년 이상 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논란이 많이 있었죠. 무슨 조개비까지 이렇게 들어설 정도로 단 몇 달 만에 그렇게 되냐. 인양했을 때요. 그리고 심지어, 당시 인양했을 때, 형광등도 그대로 달려있던 사진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뭘 뜻하냐. 어뢰로 폭파된 게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PD수첩이라든지 기타 시사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가족들이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천안함 승조원들 얘기가 물이 자주 새고 수리해서 쓴다 하더라도 또 물이 새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아무튼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박사모 댓글 부대가 2005년부터 2004년 이렇게 예전부터 계속 십몇 년, 벌써 15년, 16년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안철수도 이렇게 새누리당 인사의 대선 불출마 협박 전화 받아. 그러니까 원래는 안철수가 대선 출마하려던 이유가 이명박 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철수가 이명박 정권 때 미래부 위원장이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KBS 뉴스도 보시면 박근혜 비선 조직이 매크로 제작 1000만 번 리트윗. 이건 예전에 제가 박근혜가 ROTC SNS 선거 활동하는 애들 활동한 군 준사 조직인 ROTC가 이렇게 개입했다는 걸 제가 영상 보여준 적 있었죠? 지금도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ROTC 합니다. 박근혜 이렇게 해서 검색해보시면 구글에서요. 아니, 구글이 아니라, 구글 검색하셔도 되고, 유튜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올렸던 내용인데, 새누리 측 비밀리에 매크로 계정 2,800개 사용.
2800여 개면은 실제로 지금 걸린 거 말고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이때는 2018년이니까 그 이전에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걸린 게 2018년이고 그 이전부터 계속 써왔던 게 걸린 거 수사에 통해서 나중에 밝혀진 게 2018년이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제가 드루킹 타령하는 댓글 부대에게 보너스 드립니다. 이런 내용 쓴 이유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이렇게 몇 번 이걸 이렇게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면, 너 뭐 드루킹이냐?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댓글 부대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드루킹은 박근혜에게도 접근, 통진당에도 관심. 이렇게, 드루킹 자체가 특정 정당 소속이거나 정당과 관련 인물이 아니에요. 드루킹은 그냥 아시다시피 그냥 선거 브로커 또는 어떤 정치적 이익을 받으려는 그런 말 그대로 그냥 브로커예요, 브로커. 자, 여기 다른 신문사에서도 나오죠. 드루킹 박근혜에게도 줄댔다 나오고요. 이건 뭐 기사 또 뭐 있는데 빠진 거 아니냐 하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같은 기사인데 제가 처음에 네이버 기사, 다음 기사 이렇게 한번 댓글 받아보려고 당시에 이렇게 주소 2개를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비슷한 기사로 또 드루킹이 18대 대선 때 박근혜에 접근했다 이렇게 기사가 여러 개 있어요. 뿐만 아니라 친박단체 박사모 매크로 여론조사 의혹도 수사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렇게 또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박사모가 매크로를 엄청나게 돌리는 겁니다. 네이버 자체 기사를 제가 믿을 수 없는 거라고 계속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한 6, 7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매일경제. 같은 날짜니까 거의 비슷한 기사를 나온 것 같아요. 이제 헤럴드, 한겨레 전부 다 이제 박사모 측 또 매크로 사용 정황, 사실관계 확인 중 정황도 확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모아왔었고요. 하나만 한 개의 언론사만 보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어떤 이슈가 터지면 다양한 언론사를 보거든요. 보시면 노컷, 경향, 조세일보, 연합뉴스,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한겨레, 그러니까 진보든 뭐든 이렇게 딱 봐요. 중요한 거는 어떤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보거든요. 그리고 논조가 어떤가 그걸 봐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시아경제에서 드루킹 사건에 숨겨진 빙산은 자유한국당. 왜냐하면 이제 드루킹의 어떤 프레임이 이걸 민주당 쪽으로해서 이제 선거 공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는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과 연줄이 굉장히 많아요. 앞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한 KBS 기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을 얘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 선거 브로커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이득이 될 만한 데는 다 찝쩍대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노사모, 박사모, 정의당 다 나오잖아요. 아니 이게 특정 정당과 어떤 친밀한 사람이면 최소한 타 정당에게까지 이렇게 찝쩍대지는 않죠. 안 그렇습니까? 자,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결국은 다 돈과 권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돈과 권력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들이 바로 이런 애들이에요. 다들 아시죠? 얘네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얘네들은 자유청년연대나 서북청년단 그다음에 엄마부대 이런 보수단체 애들인데 엄밀히 말하면 보수도 아니죠. 얘네들 어용보수단체예요. 돈을 줘야만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이미 아시다시피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 기타 등등 다 돈을 받고 움직여 왔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세월호 참사 추모 노란 리본 보관함인데
여기서 서북청년단 애들이 그때 뭐 이렇게 난동 부리던 사진들 이렇게 찍혀서 나오고요. 자, 이 이승만 때의 그 서북청년단이라고 정치 깡패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이름을 따서 얘들이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 멤버로 좀 활약 해서 이거 기사 내용 퍼온 겁니다. 자, 이런 인물이에요. 얘네들이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에요. 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극성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친일 친미로 유명하죠. 아시다시피 이 주옥수는 이제 이때가 2017, 18 이런 때였고 또 뭐 2014 때도 있었고 이런 애들이 활동을 이렇게 엄청나게 했었는데 언제죠? 그때 2019년인가요? 그때 주옥순 같은 경우 이제 자유한국당 당시 현재는 미래통합당이죠. 아베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은 굉장히 욕을 하고 아베에게 이렇게 사죄해드린다라는 그 발언했던 면서 이렇게 집회했던 그 여자입니다. 얘가 아시죠? 엄마 부대. 엄마 같다는 엄마 부대. 나이는 할머니 뻘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얘네 짭퉁 보수라는 게 그 근거가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자고 리마인드 하자는 그 생각에서 제가 올린 글인데 자 3.1절에 성조기 일장기 박근혜 석방 개신교 단체의 속내 자 다들 예전에 다 보신 거죠. 3.1절 때 보수단체 행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박근혜 석방에도 시켜달라고 난동 부리고 박근혜는 전과자예요. 지금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이미 재소자예요. 재소자 아시죠? 재소자. 예전 피의자는 범죄를 끼친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의심되는 사람은 이제 피의자고요. 이제 재판까지 다 끝나가지고 유죄가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재소자예요. 지금 박근혜 재소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과자예요. 전과자. 지금 박근혜 보시면은 박근혜가 아니라, 이 친박단체들 보시면 이렇게 일장기까지 나와요. 이때가 3월 1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거죠. 이 언론사가 어디냐 하면은, 뉴스타운인데, 화면이 조금 잘렸는데, 제가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캡처하다가 이렇게 뒤가 좀 잘렸는데, 뉴스타운은 친박단체 언론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박근혜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 지지하는 그런 언론사인데, 이 뉴스타운 말고도 또 예전에 뉴코피아라고 또 있었어요. 그냥 조선중앙동아 뭐 이런 것보다 차원이 더 높은 골수 친일적인 그런 언론사 있죠. 골수 친박. 그런 데가 바로 이 뉴스타운인데, 비슷한 게 또 뉴코피아라고 있었어요. 김동길 교수라고, 왜 고려대 그 코수염 달고 나오는 그 교수 있죠. 그 사람이 있던 곳이 바로 뉴코피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뉴코피아 기사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몇 번 봤는데, 지금은 망해서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사를 가장한 찌라시 회사 공장 뭐 그런 같은 곳이 이런 데거든요. 뭐 뉴스타운이나 뭐 아니면은 뭐 뉴코피아 그런 데인데, 얼마 전에 TV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했나? 뭐, 이렇게, 가짜 언론, 뭐, 이렇게 만드는, 뭐 그런 데 있었잖아요. 뭐, 뉴스에 짜깁기해서 올리는 그 내용이 나왔었죠. 그런 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는 기자도 제대로 없고, 취재도 별로 없고요. 대부분 보면 누가 쓴 글 기고 있잖아요. 그런 형식만 항상 올라와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론 선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가짜 언론사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간, 이런 애들이 항상 모이는데 보면 항상 대구가 나와요, 대구. 제가 이 대구 경북을 저도 괜히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명박 정권 때까지만 해도 대구 경북을 이렇게 싫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뭐 네이버나 다음 뭐 기타 뭐 그런 데서 뭐 뉴스 기사보다 또 이렇게 뭐 전라도 타령하거나 뭐 서울 뭐 비하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또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이렇게 그러지 말자고 우리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저도 그런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근데
얘네가 가짜 뉴스를 굉장히 많이 퍼뜨리고, 그러면서 또한 또 가짜뉴스와 함께 또 뉴스 짜깁기 등등, 또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게 카톡이나 뭐 기타 등등, 이게 특히 댓글 부대와 함께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얘네들은 진짜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의, 특히 그 시발점이 된 게 세월호 참사인데, 저도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세월호 참사 때 인간 이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고, 이제 대부분 니들이 죽더만은 난 신경 안 써, 그렇게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대구 경북이 어떤지는 지금 이 사진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 지금 이 사진이 보시면 이렇게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불어가지고 사진이 뒤집혔는데, 그래서 태극기도 다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보수의 희망 대구 이렇게 썼는데, 보수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진짜. 이때가 2017년, 18년 그때 뭐 대구 경북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이렇게 뭐 보수 집회 하던 그때거든요. 제가 뉴스를 꾸준히 뭐가 오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태극기, 성조기, 일장기가 나와요. 자,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의 보수가 다른 나라의 국기를 들고 나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미국 보수 단체에서 태극기 들고 나옵니까? 한미동맹 철저하면서 뭐 한국 뭐 깃발도 태극기를 들고 나옵니까? 아니죠. 미국 보수단체에서 일본 일장기를 들고 나옵니까? 아니죠. 뭐 미일 동맹 철저하면서 일장기 들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면은 프랑스 보수단체에서 프랑스 국기가 아니라 뭐 미국 성적이나 아니면은 영국기나 뭐, 그러니까 걔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유럽 애들이 이렇게 나토와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 형식으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뭐 밀리터리를 좀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서방 진영 쪽은 나토라는 군사 기구가 있고요. 과거 이제 구소련과 뭐 그런 나라들은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방 쪽에 반대하는 공산진영 쪽. 근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도 자본주의로 돌아섰으니까 뭐 나토도 기능이 많이 약해졌고요. 또 마찬가지로 공산진영 쪽도 이제는 뭐 많이 약해졌고, 특히 예를 들면은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친미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 이제 폴란드가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나토 쪽의 성향에 있고요. 아무튼 뭐 그런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그런 나라가 다른 보수단체에서 다른 나라 국기를 들고 나온 경우가 없어요. 꼭 우리나라 한국 보수 이 짭통 애들만 그러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예전에 신미양용이라고 미국이 예전에 대한제국 시절에 침입을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그 조선 군인들이 목숨 바쳐서 지켰던 게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당시의 대한제국이죠. 그때 미국이 군함에서 이렇게 그 당시 군함 몇 명이 타고 있었더라. 하여튼간 거기서 약 100여 명 군인들하고 조선 군인 뭐 몇백 명하고 싸웠는데, 총이 미국 같은 경우 신식무기였고 조선 군인이 구식 이제 화승총으로 싸우다 보니까 총의 사정거리라든지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조선 군인이 많이 죽었어요. 아무튼 이 신미양요 말고도 병인양용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이렇게 조선에 침략해가지고 뭐 이렇게 강제 개항은 못했지만 어쨌거나 그 문화재 같은 거 좀 약탈했다가 나중에 떼제베, 우리나라 한국 고속철도 사업할 때 프랑스 떼제베를 선정하고 대신 이제 문화재도 일부 돌려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 다들 아시죠? 아무튼 당시 조선 군대가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거 보고 일본이 과거에 임진왜란 때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이란 나라는 군사력은 약하지만 일단 한번 싸우게 되면 끝까지 싸우는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희생자도 줄이고 손쉽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고종 황제를 강제 폐위시키고 친일파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외교권 박탈해서 자기들에게 손쉽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아시는 분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란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국가 대 국가로서 우리가 싸웠을 때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전쟁이 바로 우리나라 임시정부 시절에 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다음에 광복군 그때와부터 이렇게 싸운 걸 쳤을 때로 치면은 일본이 우리 가상적국이에요. 그렇지만 물론 북한하고도 싸운 적 있지만 그때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다른 이민족의 경우로서는 일본이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전쟁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일본을 적대시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신미양요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했었던 그런 전과가 있는 나라인데 한미동맹 철저 하면서 또 일본 일장기까지 들고 나는 거 보면 이게 정말 우리나라는 가짜 부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거 보세요. 태극기보다 성조기가 더 커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깃발까지 나와요. 이게 말이나 되는가? 왜 이스라엘 깃발이 나왔었냐?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사람들 카페에다 글을 썼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개신교 단체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의 국민이기보다는 이 나라들의 국민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정신 상태가. 정신 심리를 분석하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개신교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다녀봐서 그 심리를 알아요. 예를 들면 개신교회들은 애국가 부를 때 우리 애국가 가사 중에 하느님이 보하사 이렇게 있잖아요. 이 하느님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나라와 민족의 기원인 하늘님, 여기서 리을 탈락이 되면서 하늘님이 된 건데 얘 개신교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부르거든요. 아마 주변에 본인이 개신교를 믿으시거나 아니면 개신교에 다니는 친구나 지인이 있으신 분을 한번 애국가 불러보라고 해서 몰래 들어보세요. 조용히 들어보시면 진짜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면 저희가 교회 다닐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당시 누가 시켰냐면은 목사, 전도사, 그런 사람들이 시켰어요. 걔네들이 그렇게 역사 왜곡과 또 이렇게 교묘한 프레임이 있는 겁니다. 개신교가 문제예요, 개신교가. 이 개신교가 제가 교회를 다녔던 게 80년대, 90년대 해가지고 거의 한 10년을 다녔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세뇌 교육을 하니까 어렸을 땐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상태에서 또 성경이 진실이라고 이렇게 오랜 장시간 세뇌 교육 하다 보니까 어린 청소년 입장에서는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 먹어서는 이제 십몇 년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당연히 맹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이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만희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개신교가 문제라는 겁니다. 목사들이 이래서 먹고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코로나19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집회나 예배를 하는 겁니다. 신도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밥그릇, 그러니까 예배를 하고 나서 헌금통 돌리고 돈 받아 처먹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게 바로 개신교, 기독교 이런 애들이에요. 다 돈이에요, 돈. 자, 일제강점기 때 역사를 잘 돌아보시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친일의 행위를 많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울 선생님이 쓰셨던 어떤 책이었나? 거기서 예전에 읽은 것 같은데, 하여튼간, 한국의 친일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들 책을 사서 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간략하게 나온 거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천주교도 지금 이 난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장기까지 들고 나와요. 미친 겁니다, 미친 거. 그나마 천주교는 좀 약간 덜한데, 이 개신교가 굉장히 심하죠. 기독교는 크게 두 개 나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카톨릭인 천주교와 이 카톨릭이 예전에 굉장히 부패했을 때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때 개혁하다 개자가 붙어가지고 개신교가 된 겁니다. 멍멍이 개가 이렇게 붙은 게 아니고요. 이 일본 애들은 이렇게 태극기를 받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본군 복장하고 있죠. 이게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황군이라고 하죠. 황제의 군대. 그래서 그 군복 입고 이렇게 또 우길기라고 하죠. 우길승천기 깃발까지 들고 이제 태극기 짓밟고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일장기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태극기를 짓밟고 역사 왜곡하는 이런 강제징용에서 조선인들, 한국인들 다 죽게 만든 이런 일본을 이렇게 깃발을 들고 나오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의 가상족국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역시 군대 있을 때 그렇게 배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김명삼이 대통령이었을 때 군대에 갔다 왔고요. 그때가 보수 정권이죠. 그때 정훈장교라든지 기타 아니면 소대장, 중대장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현재 북한하고 국경선을 맞대고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일본 역시 가상족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과 민족, 국가 대 국가로서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전쟁이 바로 일본과의 전쟁이고 지금도 일본이 독도 문제라든지 역사 왜곡 기타 등등 얼마 전에는 또 작년부터였죠. 위안부 협상에 관한 얘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 정부에 대한 맞대응 그다음에 무역 보복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유모차 끌고 오면 15만 원. 자. JTBC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적 있고요. 목욕하고 나오면 5만원 준다고. 왜냐면 대부분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직업이 없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푼돈, 그러니까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원인데 일반적인 자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단체를 지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돈이 많은 재벌들한테, 부잣집 강남 아줌마들한테는 이 15만원은 껌값이니까 아예 안 가고요. 서민들이나 보통 일반적인 가족인 사람들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 돈 받을 자기 자식을 데리고 이런 과격한 시위 현장을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니까 빈 유모차에다가 아이는 없는 상태에서 유모차를 끌고 아이가 탄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하고 이렇게 돈을 받아갔던 그 정황을 이렇게 보여준 건데 여기 보시면은 노인들이 많이 집회하면 이제 냄새 나니까 이렇게 목욕하고 나오면 5만 원씩 준다고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2만 원도 큰 돈이기 때문에 서울은 좀 물가가 비싸니까. 이렇게 지역적인 차별도 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방에서 인원을 끌고 온다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었죠.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는데 위에서 보시면은 여기였나? 여기서도 보면 대구라고 나왔잖아요. 여기 이렇게 표시된 게 대구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구라고 써 있는 것도 있지만 지역 표시를 들고 서울에서 이렇게 단체로 집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2017년인가 그때 탄핵 반대 탄기곡이라고 하죠. 그때 그 시위를 했을 때 보면 뭐 수원 뭐 어디서 온 수원 깃발 뭐 무슨 뭐 어디 깃발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면서 이렇게 시위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조장이 그런 깃발을 들고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같은 지역에서 데려온 사람들이 쭉 서 있고요. 그렇게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말 그대로 이제 어용 집회구나 한 걸 제가 이제 알 수 있었는데, 자 지방서 모집 요구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문성근 배우가 이제 이렇게 하는 트윗 내용도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당연히 공짜로 할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서울 산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광화문까지 이동하는데 지하철 비용이 필요해요. 그죠? 물론 노인들은 뭐 이렇게 그 일정 나이가 되면은 뭐 이렇게 복지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왜 공짜로 탈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근데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다 차비를 내야 돼요. 그죠? 특히 예를 들면 고속버스라든지 기차라든지 사고 올 거 아닙니까? 그 차비는 어디서 나와요? 자기가 아무리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할 일은 없거든요. 자기가 이제 뭐 며느리나 아니면 뭐 자식에게 용돈을 받아서 쓰는데 그런 사람들이 노인계층인데 그 돈을 써가면서 박근혜 탄핵을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 생각해보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박근혜 때 헬조선 단어, 흑수저, 금수저 이런 단어 다 박근혜 때 나왔거든요. 젊은 층이 그 정도 나왔으면 노인층은 더 심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젊은 층 그나마 어떻게 알바자라도 어떻게 좀 구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면 노인층은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일단 체력도 많이 딸리고 또한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또 나이 많은 사람 쉽게 이렇게 부리기가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푼돈이라도 돈을 받고 나와서 하려는 것은 박근혜 때 경제가 실패했다는 이유이고, 또 하나는 자, 이 일베 폭식투쟁 지원했던 놈,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는 다 등등, 이거 자금 돈 때문에 하는 거죠. 보수단체의 집회는 전부 다 돈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결국은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개가 주인에게 꼬리 흔드는 이유는 쥐리에 밥을 주기 때문이다.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우리 그 세월호 그 단식투쟁 때, 피자나 뭐 이렇게 짜장면, 뭐 맥주 이런 거 폭식투쟁 했던 게 바로 삼성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삼성이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겨워요. 원래 삼성이 모기업인 그러니까 제일제당이라고 있죠. 지금은 CJ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삼성이 그 모태가 되는 기업이 이제 제일제당이거든요. 그때 이병철이 그거를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재미 좀 봤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쌀 장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가 나중에는 뭐 각종 뭐 어떤 보급품 이런 것도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제1제당 일본이 패망하면서 제1제당이 정리되고 이병철이 일본으로 도주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팩트예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 이병철이 그만큼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패망했는데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거는 이미 그 이병철이 적극적 친일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롯데 신격호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일본 패망하니까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 현재 신격호 회장 죽은 뒤에 그 아들이었던 사람이 예전에 그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했을 때 한국말도 제대로 못했던 거 기억하시죠? 엄마가 일본인이라서가 아니에요.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자, 남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베는 남자는 여자가 다 있어요. 뭐, 여자는 따로 뭐, 메가이라는 사이트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얘들한테는 인간에 대해 예의가 없는 겁니다. 말이 보수지,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에요. 자식을 죽은, 그 부모들이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원인 좀 알려달라는 사람들이 단식을 하는 건데, 그 앞에서 이렇게 처묵처묵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인간 같지도 않죠? 여기 보시면 뭐 10대 애들도 있어요. 10대 애들. 자, 그죠? 자, 무엇보다 제가 꼭 얼굴을 알리고 싶은 사람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인간 찍어도 돼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굴이 공개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의를 미처 못 받아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기자가 올렸을 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얘 얼굴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군인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 군인은 아니에요. 군인 치고는 머리가 굉장히 길죠. 그렇다면 또 뭘로 갈 수 있냐? 여기 보시면 전역 마크가 있죠. 그러니까 전직 군인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군복이 이 인간의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요한 거는 이거는 군부대가 자기네와 함께 하자는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쪽이 나는 장교인데도 이렇게 그 박근혜 쪽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베 폭식 투쟁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인 것이고, 이거는 얘 배후에는 누군가가 있다. 이걸 시킨 배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의 일반 제대했는데 군복을 입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뭐 옷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그만큼 뻔뻔한 겁니다. 단순히 뻔뻔하다고 하기에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계획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얘의 배후는 누군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우리가 시키는 거 잘하면 너 뭐 일자리 줄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라든지 그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원으로 이렇게 뭐 시키겠다 뭐 이렇게 국정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정식 채용도 있고요, 특채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 인간, 자, 그러니까 군부대를 보수화하려고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이름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이게 진짜 이 사람의 군복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군부대는 그러니까 박근혜 쪽을 지지해야 된다는 그 프레임을 위해서 이 옷을 굳이 입고 나온 겁니다. 현직 군인도 아닌데도 그런 거죠. 자, 이런 걸 하나하나 이게 다 공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보수단체 박영수 특검 지방 야구방망이 시위한 장기정 경찰 입건. 장기정이 누구냐면 아까 여기에 나왔던 이 아래에 있나요? 아직 안 나왔나? 아래에 있나 봅니다. 아무튼 이런 시위 진압에 경찰들도 고생을 하고 또 이렇게 지들도 죽어요. 박사모 애들 지들이 과격 시위하다 이렇게 사망 사고도 발생했고요. 근데 이런 폭력 시위를 지휘하는 배우가 바로 이재용이라는 거죠. 친일파 이병철의 손자죠. 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 친일파가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 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예전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친일파가 문제지. 친일파의 자식이 뭔 죄냐. 비슷한 얘기로 이런 게 있죠. 일본 아베가 문제지. 일본
국민이 온 죄냐. 자,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도 프레임이 있는 거죠. 자, 뭐냐. 그러니까 일부 친일파가 문제지 친일파의 자식은 무죄다.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가 같은 편이다. 물타기 하려고 많은 용어인데 비슷한 걸로 일본 아베가 나쁘지 일본 국민이 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댓글 부대가 계속 많이 퍼뜨려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것만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사람들 카페에서도 쭉 올려왔었죠. 그 이유는 다 프레임입니다. 자, 친일파의 자식이 친일파가 왜 친일 행위를 했을까요? 민족을 왜 배신했을까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닙니다. 자기 처자식과 대대손손 계속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권력과 재산과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친일파가 어떤 친일로 얻은 게 있었다면 그게 이제 자식한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일본 아베가 대한민국한테 사사건건 태클 걸고 하는데 그래서 이득 보는 게 누굽니까? 일본 국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일본에 대한 그 국민들이 그 지지를 결집해서 아베한테 이득 보고 아베는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또 뭔가 사탕 발림 같은 거 주고. 자, 이제 보이시죠?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 다시 보시면 여기서도 제가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 보시면 11기-1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자기들 기호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뭐 수원 뭐 1, 다시 2 이런 형식으로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바뀌어요. 자기들 지역이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나니까 이게 숫자와 어떤 가나다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조합으로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면 2016년 15년 그때 시위하고 아무튼 시간이 갈수록 이 자기들 편말 그러니까 자기들 어떤 그 조장의 그 어떤 팀장 그런 애들의 그 깃발이 이게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이제 속이면서 다른 걸로 이제 어느 지역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아는 어떤 그 표식이죠. 나중에 이제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충북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시위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전국 각지에서 올라왔으면 나중에 단체로 움직이다가 이제 섞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보고 나중에 다시 이제 집에 갈 때는 또 관광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자, 이때가 2017년 3월인가 그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재용을 응원해요. 기사가 아니고 이재용을 응원하는 태극기 부대. 참 신기하죠. 여기 보면 64 27기까지 나와요. 아니 퇴학했으면 좀 집에서 손자느라 돌보든가. 웃긴 게 육사도 무슨 왜 이재용을 지지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여기 보면 김문수 얼굴 나오죠. 경북 출신 김문수. 자, 이재용을 석방하라. 자, 이재용 석방하라. 이재용이 석방하게 되면 박근혜가 유죄가 됩니다. 그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용이 무죄가 되기 위해서 풀려나려면 박근혜가 유죄가 되는 거고, 왜냐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용은 박근혜에게 뇌물을 줬던 게 강압에 의해서 그랬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특검에서 제시했던 것도 강압이 아니라 서로 그러니까 삼성의 세습을 위해서 이재용이 뇌물로 줬다. 그리고 박근혜는 그걸 해주는 대신 뇌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죠? 그 외에도 삼성바이오 비리라든지 이거 다 얽혀있죠. 이재용은 범죄의 메카예요. 이렇게
세월호 폭식 투쟁에도 자금 지원할 정도로 적극적이었고, 심지어 이명박 그 재판 비용까지도 내가 다 대줬죠. 삼성이요. 이 삼성이 적폐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거의 한 6, 7년 이렇게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은 이런 보수단체를 가동을 못해요. 근데 그 끝에 바로 삼성이 있는 겁니다. 즉, 보수단체의 자금줄이 삼성 이재용이니까 이재용 한 10년 이상 썩히게 만들면은 최소한 지금의 보수단체는 절반 이하로 사라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다는 사라지지 않겠죠. 왜냐면은 삼성에서 이재용과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2의 컨트롤 타워가 돼서 또 보수단체를 또 계속 움직이게 만들 테니까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근데 이재용보다는 덜한 놈을 일단 삼성에서 나오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충북 제천 이재용 적방시켜라. 자,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다 이제 보이시죠? 자, 뉴데일리 친박 사이트고요. 자, 장충기가 그 미래전략실 사장이었고요. 이거 삼성의 그 헤드죠. 헤드들이 모신 것인데, 그러니까 전략실이라는 것만 봐도 얘네 삼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특히 부정부패와 관한 것도 다 여기서 관리합니다. 삼성 세습이라든지 그런 거요. 자, 이 사팔뜨기 장충기가 그 전경련을 통해서 자금 지원해서 보수단체 움직였다는 거. 이미 기사 다 보셨죠? 자, 그 자유청년연합 그 장기정, 걔가 바로 얘죠. 그 박영수 특검을 몽둥이로 패자고 이렇게 선동했던 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이런 애들의 특징이 바로 깡패 출신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직업을 못 구해가지고 정치 깡패로 일하는 애들이에요. 자, 이 정치 깡패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입들이 이런 일배충이라는 것이고요. 자, 박근혜가, 이재용이 석방되려면 박근혜가 유죄인데 이런 늙은이들이 생각도 없이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LG도 그렇게 깨끗한 기업은 아니지만 제가 이게 LG 관련 기사도 이렇게 썼던 이유가 LG는 그 구광모 LG 회장 일가가 상속세 9,215억을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LG 회장이 얼마 전에 이제 죽었는데 그 죽기 전에 이미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됐던 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삼성과 달리 삼성은 그냥 어떤 뇌물 수백억과 뭐 주가 조작을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정유라한테 뇌물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털어먹을 삼성을 통째로 삼성 일가가 그러니까 이건희 일가가 삼성 주가를 제가 알기로는 10%도 안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5%?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삼성이라는 자산 가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이게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우뚝 섰는데요. 원래는 삼성이 굉장히 작은 기업이었어요. 작은 기업이었는데 계속 애국 마케팅, 그러니까 국산품 애용, 그 군사정권 때 박정희, 전두환, 뭐 계속 이렇게 뭐 김영수 정권까지 이렇게 계속 애국 마케팅을 해가지고 삼성이 그렇게 큰 겁니다. LG도 마찬가지고 뭐 대우도 마찬가지, 현대도 마찬가지. 국산차 타기 운동 등등 이런 거 해서 다 큰 겁니다. 아니 말도 안 되죠. 소비자가 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야지.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키워온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국민의 역적질만 골라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일배 폭식 투쟁 돈이나 주고. 저는 삼성이 망하든 안 망하든 저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이 망해도 상관없고요. 이재용이 죽어도 상관없고요. 저는 일단 역적짓을 하는 애들은, 법을 어기는 애들은 굉장히 아주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세상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퇴보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법이 이렇게 많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고조선의 팔제법에 의하면은 살인한 사람 같은 경우는 똑같이 사형이 내려지거나 아니면 그 집안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팔조법 아시죠? 그중에서 현재 내려온 것이 뭐 3개 있다고 하는데 저도 뭐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배웠던 건데, 예를 들면은 이재용이 이런 짓을 했으면은 이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최소한 우리나라 법이 너무 개판이라서 이런 친일파가 계속 만드는 법이 대부분 대기업에게 돈을 쉽게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해오고, 또 대기업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금방 풀려나오고 무슨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재벌들은 다 쉽게 빼주고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미국처럼 뭐 최소 수십 년 수백 년 때려야 됩니다. 살인죄만 뭐 큰 죄고 경제사기에 보면 큰 죄가 아닙니까? 살인죄는 아무리 많이 죽었자 그 살인범이 100명, 200명, 뭐 몇천 명 이렇게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몇 명에서 몇십 명이에요. 하지만 경제사기범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친 겁니다. 이재용만 뿐만 아니라 조이파일도 그렇고, 그 조이파일이라고 아시죠? 그 다단계 사기꾼, 경북 출신. 그리고 또 경북 출신 이명박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경북 출신 박근혜도 그렇고요. 제가 언제 한번 경북 출신 인물 대백과 한번 방송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경북 출신 쪽이 특히 이런 게 많은데 정말 엄청나죠. 자, 이런 경제사기범을 계속 풀어준다는 자체가 적폐짓거리해도 금방 풀려나기 때문에 자꾸 범죄가 재범, 3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앞서 처음 말했던 것처럼 2020년 1월 25일 날 미리 썼던 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그때 예언을 했었죠. 자, 여기서 뭐 벌써 1시간 반 정도 됐네요. 요점 정리한 거 맨 밑에 이거 읽고 예언했던 내용 이거를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첫째, 댓글 부대의 각 커뮤니티 사이트마다 대거 활동 현재 진행 중. 그러니까 이건 계속 될 거라는, 제가 그때 뭐 이미 되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했었고요. 그다음에 둘째, 중복 프레임 및 가짜 간첩 사건 등 재발 가능성. 그러니까 북한 파리가 또 터질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그 미래통합당 후보 태영호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뭐 김정은을 몰아내야 된다는데, 아니 북한 탈북자 출신 주제에. 근데 중요한 거는 태영호 같은 경우는 걔가 진짜 김정은 정권이 싫어서 탈북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거를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영화 이중간첩이라고 있어요. 꽤 한 십몇 년 전에 찍었던 한석규 주연, 그다음에 고소영 주연의 영화가 있는데, 그 이중간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처음에 그 사람도 북한에 대해서 싫어해서 탈북한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중간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심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래서 국정원까지 일을 하지만 그게 알고 보니 공작이었다. 실제적으로는 아니었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나중에는 뭐 영화 안 보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모티브가 그거거든요. 근데 태영호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왜 자꾸 정치인을 뽑느냐 하는 게 문제죠.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 있잖아요. 다시는 우리는 합당 없다 했는데 합당했죠. 결국은 제 예언이 맞았죠. 제가 하태경 같은 경우도 이제 합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태경 결국 합당했죠. 이 하태경 같은 경우도 주사파 출신이에요. 얘는 말을 항상 자기도 학생 운동했었다 하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민주화 운동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김일성 주사파 그쪽이에요. 김일성 주사파,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 계열이거든요. 이거는
당시 기사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하태경 주사파 출신이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갱이에요. 하태경은. 주체 사상을 이렇게 신념을 하는 어떤 조직이 바로 주사파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 대학생들이 했던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전두환 독재 타도를 외쳤던 거하고 좀 달라요. 그 결이 다르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때 이제 셋째 미투 사건 또 재발, 이제 가짜 미투 사건 재발한다고 했는데, 제가 파트 1에서 말씀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미투는 아니지만 약간 이제 변형된 미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파트 1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N번방 사건에서 갑자기 아까 그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럴 게 없다. 하지만 저쪽은 터질 게 많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말의 뉘앙스가요. 그리고 조국 위의 버닝썬 사건 은폐, 텔레그램 1번방 초래. 아까 파트 1 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기사와 댓글 반응,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건 바로 공작이 N번방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도 다 이제 예상하셨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N번방 사건이 터지기 훨씬 몇 달 전인 1월 25일날 이거 예언했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폭력심이 여당 후보 테러 행위, 이것도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폭력시는 없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폭력시가 단체 집단적으로 생기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건 이제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경우는 얘네들이 오히려 역공을 당하죠. 역풍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투표함 바꿔치기 또는 개표 주자. 제가 원래는 아까 전에 그 파트 1, 파트 2를 이렇게 한꺼번에 방송했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굉장히 길게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벌써 오늘 일부러 하루 쉬면서 지금 이 방송을 온종일 찍고 있는데, 원래는 계속 길게 방송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아까 방송했을 때 이렇게 쭉 썼는데, 자, 그 중에 일부 조금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런 공작이 이렇게 있었던 거, 여러분 이제 지금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2018년 미투 공작이 있었던 것처럼 2019년 버닝썬 공작이 있었고, 이게 김학의 물뽕 사건을 덮으면서 지금 그 기소 기간이 넘어가가지고 더 이상 이제 김학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검찰이 기소를 안 해버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뭐 2020년도에서는 이제는 텔레그램 그 성착취 동영상 사건, 일명 박사방 사건인데, 이거 이제 친여당으로 묶으려고 하는 거. 이거 다 제가 원래는 풀 버전으로 이렇게 하나 찍었는데, 이거 파트 나눠서 이제 보니까 너무 길어서 나누고, 일부 우리 그 비사이드 클럽의 내용이 좀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제가 그걸 가리기 위해서 다시 찍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저는 가까시 진짜 단순 범죄자일까, 아니면은 얘가 국정원이나 혹시 그런 어떤 단체와 어떤 기획자 또는 조력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얘 가까스는 아직까지 안 잡혔잖아요. 얘가 박사방 이전에 어떤 최초의 어떤 자료를 유통했던 놈이 이 갓갓이잖아요. 이 갓갓은 아직까지 안 잡히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주빈을 최종 꼬리자르기 시키게 만들고 자기는 빠진 진짜 숨은 얘가 헤드가 아닐까. 자, 이것도 아까 전에 그 방송에서 원래 원본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김총수가 얘기했던 그 내용을 조금 얘기한 건데, 거기서 이제 곽상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넣었는데,
이 곽상도가 김학의 물뽕 사건을 덮는데 일조했던 사람이고, 얘가 곽상도 역시 검찰 출신이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N번방이 총선 때 이용하기 위한 공작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제가 가짜 미투 사건도 제발 이렇게 했던 이게 이제 미투 사건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여성에 대한 성을 착취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투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이나 N번방 사건이나, 그죠? 남성의 강압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아까 전에 내용을 설명할 때 굉장히 좀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김어준을 제가, 예전에 김총수를, 실드치기에서 좀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전에 방송에서 원래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보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그 이면까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JTBC 같은 경우가 진짜 우리를 제대로 속였던 방송국인데, 그것도 이렇게 제가 설명도 드렸고, 그랬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N번방 사건은 2019년 SBS 궁금한 Y 지상파에서 최초 보도했었어요. 근데 그게 2020년에 다시 터지면서, 중요한 건 이 N번방 사건을 계속 이슈화 시킨 게 SBS고, SBS는 친일부수와 가장 밀접한 방송국이죠. 지상파 중에서는요. SBS 자체가 예전에 91년도였나? 92년도에나 그때 생긴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노태우 정권이었대요. 그때 생긴 방송과 전혀 상관없는 회사가 태영건설이라는 건설회사였잖아요. 거기가 갑자기 지정이 된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얘는 이제 방송사를 가지게 되었으니 그 엄청난 그 혜택을 당연히 당시 KBS, MBS가 좀 약간 진보적 성향도 있어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간혹 있었다면, 아예 대놓고 정부를 찬양하는 민간 방송을 만들자 했던 만든 게 SBS거든요. 그래서 SBS는 어지간해서는 친일 보수 정당을 잘 안 까요. 완전히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다 하는 박근혜 국정농단 그런 거 아니고서는 잘 안 까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해서 아까 파트 1, 파트 2 두 개를 방송하게 되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번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는 거는 다들 이렇게 아시겠지만, 특히 제가 핵심을 아까 설명하다가 쓴 게 있었는데,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번 선거 때는 문재인 정권 성공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남북 평화가 가장 최우선이에요. 트럼프가 저는 이제 재선이 될 거라고 믿지만, 트럼프가 낙선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미국 대통령은 이걸 반드시 할 겁니다. 왜냐? 그래야 미국 경제가 많이 안 좋은데, 미국 국방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경제를 살리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전 협상은 어떻게든 이루어질 건데, 그거를 미국 대통령 말 듣고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면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보수정당이죠. 미국에게 다른 거를 이제 다른 다른 걸 주고 대신 종전 협상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공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재선이 돼서 또 한 번 대통령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일단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미국에서 보면 대통령 선거 보면 어지간한 경우는 재선을 다 했어요. 한 번만 하고 떨어진 그런 대통령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어지간한 경우는 재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정권이 잘 쇼부 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트럼프 재선을 시키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트럼프 같은 경우 현재 코로나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근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품이라든지 어떤 방역 시스템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하는데 좀 유리하겠죠. 그 대신 우리는 우리 걸 챙겨야죠. 남북 평화요. 자, 이 남북 평화만 얻게 돼도 우리는 상당한 어떤 이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더 이상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진보고 보수고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에 뭐 보수가 없겠지만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해결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총부리를 겨누지 않아야 일본에 대한 그 어떤 대응도 더 우리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이 정도인데 만약에 남북이 언젠가 우리 자식들이 하나의 나라가 되었을 때 그 애들은 얼마나 강력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남북이 하나가 되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쓰레기 가짜 보수 정당을 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프랑스의 진짜 보수 레지스탕스 EBS 지식 채널에서 제가 몇 개 캡처한 건데요.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자, 젊은 약의 고함, 나치즘에 대한 분노. 레지스탕스의 동기는 분노였다. 분노의 이유는 어떤 감정에서라기보다는 참여의 의지였다.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독립을 넘어 이루고자 했던 하면서 이렇게 방송인데, 자, 우리가 이런 친일 적폐 단체에게 분노하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 국민이 친일 보수 단체한테 어떤 뭐 폭력이나 뭐 어떤 솔직히 저는 뭐 자유한국당 다 두들겨 패고 할 수만 있다면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저는 전부터 얘기했다시피 저는 진보가 아니라 원래 민족주의 계열의 보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짭보수 애들은 다 진짜 특히 친일 친미하는 대한민국보다 친일과 친밀한 애들은 전부 다 민족 반역자 쳐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런 애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일파가 문제지 친일파 자식이 문제냐 이런 형식으로 계속 말 돌리면서 그런 어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 오는 겁니다. 재벌 기업들 중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 몇 명 안 돼요. LG는 그나마 몇 명은 군대 갔다 온 사람 있긴 한데 삼성 보십시오. 이병철은 뭐 일제강점기니까 그렇다 쳐요. 이건희도 군대 안 갔다 왔죠. 이재용도 군대 안 갔다 왔죠. 뭐 하여튼 다 대부분 그래. 그쪽 집안 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많아요. 거기다 친일행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보수정당이라는 미래통합당 보세요.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다 짭퉁이지. 황교안 보세요.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무슨 건빵 타령하고 안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그나마 다 죽여버리고 싶어도 그건 살인이니까 또 현재 법치에선 좀 어긋나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그나마 우리가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제대로 투표하자. 저는 왜 이명박근혜를 찍지도 않았는데 이명박근혜 시대에서 고통받고 제가 이명박근혜 시대를 끝내자고 제가 활동하게 만듭니까? 저는 진짜 10년 넘게 고생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 자영들 찍어대는 그 늙은이들과 그 인간들 TK 출신 애들 때문에 지긋지긋합니다. 개독 여러분 제발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야훼 없습니다. 야훼 이 개새끼야 이렇게 말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자, 시는 없고요.
신이 없으니까 목사들이 저렇게 개판 치고 다니는 겁니다. 정치에 관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돈이나 환장하고. 자, 진짜 보수는 스테판 에셀의 내용, 발언한 내용처럼 딱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보수예요. 우리한테는 김구 선생님, 장준하 선생님,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진짜 보수라는 거죠. 제대로 투표를 합시다. 자, 그리고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에도 대구경북은 또 자유친일당에게 70% 주겠죠. 이 당시에 썼는데 이건 지금 최대치를 제가 쓴 건데 저는 최소 60%에서 최대 70% 나올 거라고 칩니다. 예상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미 엊그제 방송했을 때 2017년 그 대선 때의 내용도 얘기했고요. 제가 또 방송을 찍게 되면 이제 원래 약속했던 내용이 2018년 전국 지방선거였잖아요. 그거에 관해서도 또 이렇게 하면서 전국 지표를 보여드리고 또 대구 경북은 그동안 또 뭔 짓을 했는지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결국 또 1시간 5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